4번 타자였는데 진보당이 워낙 바빠가지고 할 수 없이 8번째로 밀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원주 진보당 부당위원장님을 모셔서 힘찬 박수로 모셔봤습니다. 씁쓸한데요. 저는 이런 거에 좀 익숙치가 않아서 좀 그래요. 마이크 있고 뭐 영상 이렇게 하면 그래서 혼자 오늘은 와서 얘기하는 거는 또 여러분이 계셔서 다행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움에 봉착될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진보당의 부당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아마도 내용 중간중간에 진보당을 또 강조하더라도 진보당이 걸어온 역사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은 진보당이라고 하는 말은 신생 정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출발을 해서 통합진보당을 거치고 민중당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진보당은 민중당을 당명을 개정해서 작년에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민중당은 언제 창당되었느냐? 2016년 거대한 촛불 이후에 만들어진 당이에요. 2017년 10월 15일에 민중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제주도당은 늦게 만들어졌어요. 창당을 하려면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을 만들기 위한 그 기간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제주도당은 2019년 말에야 드디어 창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2020년, 이번에 2021년 해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정당이나 실제 그 역사를 따져보면은 민주노동당부터 쭉 이어져 왔고 당이 정당이 해산되는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무진 탄압을 뚫고 다시 민중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낸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한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진보당은 어떠한 기조를 갖고 있느냐 기본 정책 기조를 보면 두 번째죠.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결승한 정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는 민중 자신의 힘으로 인간 존중을 하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시키겠다. 그리고 향후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우리는 뭐 외골수적인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 및 정파의 차이를 존중하고 연합의 정치, 단결의 정치를 하겠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진보에 단결된 힘으로 이 선거 전국을 뚫고 나가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하는 정당임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와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해서 민족 자주권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 통일국가를 실현한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에 반대해서 존중과 포용사를 실현하겠다. 성평등 사회, 성량이 사회주역이 되는 사회 실현, 인간과 자연이 분단한 생태사회 실현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본다면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투쟁의 역사 전체를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짜 그림은 뭔지 아시겠어요? 맨 이쪽에. 동안. 네, 그렇죠. 동안 가보에서 사회 항쟁, 그다음에 우리 사상 항쟁, 이거는 8.19, 이거는 5.18, 여기는 6월 항쟁, 저쪽에는 효순이 미선이 있었던 때, 그다음에 광우병, 그다음에 이거는 아시겠죠? 연 1700만이 외쳤던 박근혜 퇴진 투쟁. 이런 이 역사를 이 역사를 역사는 어떠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민중들의 힘으로 민중들의 흘린 피로 그 역사는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계승을 하고 가는 정당임을 강령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빨갱이라고 하는 정당이 되는 거죠.
자주와 평등의 새 시대,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네. 네. 앞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4.3 얘기도 드렸지만은 제주의 역사를 좀 봐야 될 것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제주의 역사를 말을 할 때 빠뜨리지 않고 가는 게 이제 4.3이잖아요. 4.3인데 그 4.3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정 문제하고 지금 상상 문제까지 연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항상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게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도민 간의 갈등 문제로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상 같은 경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도민으로 두고 있잖아요. 실제 사상 항쟁에서의 가해자는 미 군정과 그에 부역했던 이승만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도민으로 두고 갈등 문제로 불거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7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오는 말은 뭐냐면 화해와 상생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화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져 오는 거고 강정도 그랬잖아요. 강정에서도 마찬가지. 이 강정에 이제 해군 기지를 짓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생겨난 문제를 주민 간의 갈등 문제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 주민들끼리 서로 찬성, 반대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의 그저 언젠가요? 이번에 상생 협약식을 한답니다. 얘네들이 이제 공동체 복원하고 친하게 지내 이렇게. 지금 성사는 어때요? 제공항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성산 주민 간의 찬성파 반대파에서 서로 싸움 붙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다 갔잖아요. 강정 인근, 관광 북한 미양 아니잖아요. 해군 기지도 있잖아요. 성산 지금 과연 그대로 갈까요? 아닙니다. 공공지로 갑니다. 이게 왜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제주의 역사라는 것은 이승만이 다 없애버려, 다 죽여버려 할 만큼 제주가 아주 사소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아주 중요한 거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까지 안 가더라도 제주도는 너무나 군사기지로서는 탐나는 곳이라는 곳이죠.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었던 동북아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도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해방이 됐을 때는 냉전 시대였던 소련을 이제 막기 위해서 대소 공세기지로서 존재를 해야 됐던 거고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중국을 공세해야 되는 그 기지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쿼드란 말이에요. 쿼드. 이 쿼드의 앞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 아시아 태평양 그 전략, 동북아 전략에서 이제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주, 여기 일본, 그다음에 인도, 미국 해가지고 이 네 개가 해서 쿼드를 만들어서 동북아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쿼드 플러스로 해서 한국까지 포함시켜서 앞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미제 침략 전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변할 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전히 실현시켜야 될 곳으로 제주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공항 싸움이 본질적으로 갔을 때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는 있지만 실제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선거 총선 때 나왔을 때 이제 슬로건으로는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시험 이게 슬로건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4.3 항쟁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제주도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와 평등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면서 직접민주를 구현하겠다. 이러한 촛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고 진보당은 그 촛불혁명 정신에 맞게 이제 직접민주를 구현해 갈 것이다라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진보당이 얘기하고 있는 직접 정치가 뭐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직접 정치 안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중들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좀 없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했을 때 지금 앞으로 실현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국민투표제, 국민발언제, 국민소환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데 그러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 중에는 부분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제 기존 정치 질서에 참여를 하는 게 목적이다. 결국은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정치, 민중 중심의 정치제도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진보당이 강령상 갖고 있는 직접 정치입니다. 누가 정치하는 것인가? 바로 민중이 정치하는 것이고 그 민중은 노동자 농민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요약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생활을 건설하겠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민족자주권의 실현 문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저쪽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 기술체에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됐던 거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 보겠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가 의미하는 거. 그다음에 5G, 6G 하는 이 기술 반도체 문제도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될 건지 한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구성을 연계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쿼드 플러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빼면은 한하고 일이 동맹이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민주적 정서상. 그러면 미일 동맹 강화 속에 이 한을 이 아래 하위 동맹으로 종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이 얘기한 거는 대북 정책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외교적 논의를 계속하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공동 그 성명 지킨 거 있나요? 뭐 그 트럼프 한일이니 나하고 상관없다. 정책이 바뀐 거죠. 그건 이유에 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화협력 선언 아무것도 이해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막 전단지 살펴서 막 뿌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즉 약속된 게 없잖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55만 명, 여기 보세요. 왜 백신이 55만, 그러니까 저기 만명 그 분이 나오는 거냐면, 일본은 더 어마무시합니다. 1000달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거 먼저, 군 먼저 백신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제 군의 백신이. 군사훈련을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미 공동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 해협 문제인데, 대만은 중국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하나의 중국을 얘기를 하면서 대만 해협을 갖겠다는데 대만은 친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이 절대 놓을 수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 안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불공정에 맞서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내성만식 하지 마. 부장관 그만해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미국이 유럽 있었던 미국 주도의 나토 함께하는 것처럼 인도 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도를 유지하겠다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겠다는 상황을 한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고 그러면 미국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중국 때리기 전략을 계속 확대할 겁니다. 11월 13일에 G7 회의가 있어요. 영국에서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하겠다? 한미일 정상회담 할 겁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합니다. 미국은 자기들의 전략대로 갈 거란 얘기죠. 넘겨주시고 그러면 바이든 표 새 대통령 뭐가 다를까? 오바마에서부터 트럼프, 조 바이든까지 갔어요. 왔는데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전략적 인내하면서 결과는 오바마 전 기간 동안 핵미사일 위력이 지금 상상을 했죠. 핵무력 국가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에 왔습니다. 그러니 독일 핵무력 국가가 완성이 되었으니 함부로 북을 대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빅딜다운 계속 빅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끌어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었다면 이 외교 정책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트럼프가 투승하는 뭐 그런 것도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 바이든이 된 거예요. 근데 조 바이든 되는 것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미국 내에 있는 네오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도 자꾸 흔든 거죠. 그리고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해서 조 바이든에게 모든 거를 이제 뭐 실어주는 거죠. 그런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87 때 강대강 선대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하게 나오면 조금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압박을 계속 하겠답니다. 그래서 북에서 요구하는 거는 대북 제재가 해소하라예요. 해제하라 이건데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한반도 비핵화였잖아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비핵화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실무 수준의 접촉도 단계적 대화를 추진하겠다. 대화를 할 조건을 안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클린턴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말은 이제 좀 말은 그렇습니다. 뭐 하는 뭐 실질적 진전하는 뭐 접근을 요구하는 정책을 하겠다. 전 국방부장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을 하는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이렇게 실질적인 방향으로 현실적인 것을 잘 했느냐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미사일 지침 종료돼서 박수 막 쳤잖아요. 드디어 우리가 뭐 군사주권 갖고 왔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죠. 이때 보면은 지금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1979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옵니다. 왔는데 예전에는 여기까지 갔던 것을 800km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8, 가나보잖아요. 결국에는 800km 범위 안에 목표로 미사일을 도입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드디어 미사일도 만들고 군사 강국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탄도의 미사일 사거리를 처음에 대구 정도밖에 안 됐던 이 사거리를 북전역, 전대 전체 그다음에 중국까지 가는 거. 그밖에 위협,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을 겨누기 위한 거죠. 일본은 탄도 미사일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미사일을 한반도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 우리는 미사일을 또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미사일을 도입하는 거죠. 자,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 목요일 또 집중적으로 진보당은 같이 가서 싸우는데 여전히 이거는 그래서 소송리에 그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한미 연합 군사위원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합니다. 1년에 100회 이상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다 얘기 안 합니다. 아예 언론에 보도도 안 되죠. 1월 달에 했습니다. 시드래곤, 쿼드 참가 내국 참가했어요. 무료 주도에 해서 2월에 했습니다. 연합 군사훈련 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이게 다 쿼드 국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월 3일부터 5일까지 여기 이제 또 프랑스까지 영국, 프랑스 여기까지 플러스로 들어오게 쿼드 플러스로. 인도 동부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했어요. 5월달에 했습니다. 또 스텔스 F-35 스텔스기를 가져가지고 연합 피해를 했습니다. 6월 중순 때 또 합니다. 8월달에 또 한다고 합니다. 이인영 8월달에는 한미연합군사를 좀 축소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축소든 뭐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미연합 공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상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어디를 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참수 계획까지 갖고 있는 훈련이에요. 그럼 북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 입장에서는 강대 강으로 가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긴장 상태 속에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으로 향한 그다음에 프랑스 상륙함이 혼해함을 일본으로 지금 합류 중에 있고 연합훈련 예정 중에 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 훈련입니다. 결국에는 쿼드를 유시로 해서 미국 주도의 대중국 연합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네. 올려주시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시작 조건을 전환하면 실제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냐 뭐가 근데 유엔군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전작권에 가면은 지금의 중화미군 사령부가 유엔사로 바꾸어집니다.
유인사를 중심으로 한국군 지배는 여전히 계속되는 거죠. 자, 이번에 전작권 문재인 정부에서 넘겨받았어요? 아니에요.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기 미국으로부터 어마무시하게 오기를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면 저는 우리 정말 저기 뭐냐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그거나 다 해야죠. 정상인 거예요. 근데 못합니다. 왜 무기 서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 다음에 아까 백신 얘기했는데요. 백신 얘기도 좀 웃기니까 가서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신기술 협의해서 우리 저기 이제 기술 개발할 거야라고 해서 얘기는 막상 했지만 알고 봤더니 세상에나 모더나 삼성 바이러스 합의가 언제 도입이 되는 건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거 완제품을 들여와서 병에 집어넣는 기술 병이 기술. 그러니까 제품을 가져서 뭔가 이제 개발을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기술 이전 해줄게 이거 얘기는 했지만 이게 언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와가지고 병에 넣는 것만 하겠다? 아니죠. 그래서 삼성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도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 백신 공급 개발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제 그럼 이번에서 허락받아온 거는 한국군 장병용 55만 명분. 이게 이런 의혹이 딱 드는 거죠. 앞서 본 거 보면은 한미 군사훈련 해야 되니까 국민들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요게 아마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는가.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이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가서 뭐 했어요? 그 삼성,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여기 정부에서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 44조 퍼주기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굴욕적이지 않나요? 가서 뭘 하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성과가 있었고 어제 더민주에서 얘기하듯이 굉장하게 뭔가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었는가? 저는 안전합니다. 네. 넘겨주시고 반도체 문제도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보세요. 반도체 발전을 설명할 모의 법칙, 정확히 모의 법칙은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성능이 3년마다 4배씩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했을 경우 1000배 향상한다는 이론이 이제 모의 법칙인데 그러면 이 아주 빠르게 속도 빠르게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향상하는 이 반도체를 이제 예를 들면 80년에 개인용 컴퓨터 나왔는데 95년이죠. 모든 전자통신의 신호를 디지털로 처리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났을 때 처음에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빨리 변화됐잖아요. 누가 우리 핸드폰 손에 잡고 손 안에 컴퓨터를 갖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010년에 디지털 혁명 시대가 도래를 했고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분야 1위, 비메모리 분야 세계 2위로 쭉 쓴 거죠.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자국 내재화를 정책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2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좀 와봐. 삼성 포함해서 CEO도 불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반도체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내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을 하고 공급망도 이제 재편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아까 대만은 미국, 일본하고 이미 반도체 삼각 동맹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어떻게 침략하고 있고 침탈하고 있고 수탈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아야 우리 지금의 이 시대를 이해를 해 나가는데 전세를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올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쿼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중국해 인권 문제도 명심하면서 이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아까 내 쿼드가 있지만 미국, 일본, 호주, 인도까지 해서 쿼드가 있지만 이 상태 4개가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가겠다는 게 쿼드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안 할 거예요.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갖고 있다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장을 표명한 거죠. 우리 할게요 이렇게.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자주 국가야? 맞아. 이렇게 굴욕적이고 외속적인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지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문제, 이것이 역사를 계속 보면서 친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종속적이며 외속적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예속되어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국가인가 물어보는 거죠. 여전히 중앙미군 주둔비를 좀 내야 되고, 인상하겠다는데도 말 한마디도 못해서 가서 굴욕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일본 보세요. 일본군 뭐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서 그 얘기한 거 보세요. 이거 어느 나라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도 아니고 가능한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뚫고 갈 것인지. 그래서 향후에 있을 6월 7일 8월에 이어질 아마 이제 8월 통일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거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전체를 읽으려면은 전체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잘 봐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네, 다음. 네, 이번에는 진보당이 갖고 있는 아까 내용 중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실질적인 이제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진보당이 지금 당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네. 7만 정도 됩니다. 7만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당비 내는 당원은 한 3만 5천 정도 돼요. 한 절반 정도인 거죠. 근데 이 절반 정도는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하고 이거 말고 7만 정도 되는 당원이 있는데 한 60%가 노동자예요. 60% 노동자 중에서도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네, 노동자들의 정당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민주권들의 직접 정치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 본부장님 오셔서 강의하셨죠. 네. 그 내용이 뭐 중복될 것 같긴 하지만 95년 민주노총이 창립이 되고 총파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IMF 시기 이후에 엄청난 사람이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진 시기에 정리해도 반대, 부도 반대, 전체 세력과 비정규직. 이 정치 세력화가 제기되고 만들어진 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민중총궐 노동계약 조직 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는 이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넘기시고 여기는 이제 특별 노동자들. 지금 11시 기자회견 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이제 가동해야 되는데 특별법 제대로 봐라. 여기 지금이 가장 많이 이슈화 되는 부분들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양은 점점 많아지고 과도하게 이제 택배 그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의 분류 작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택배원에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만 하는데 새벽 4시에 가가지고 배송은 11시부터 시작인데 9시에 출근해서 이제 자기 그 9시에서 11시 시작인데 그 2시간 동안은 이미 분류되어진 거를 차에 싣는 시간. 그러니까 분류는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택배 노동자가. 근데 거대 재벌 택배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 4, 5시에 택배 노동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서 5시간 동안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돈이? 없어요. 공짜 노동인데.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고 파업하겠다고 해서 하는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지금 많이 이슈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 집권을 목표로 노동 운동을 우리 제주 진보당은 하겠다라는 거고요. 넘기시고 노동 운동은 자본가 계급의 노예 어쨌든 이거를 노동 거부하겠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추정하겠다. 넘기시고 노동운동은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운동의 본질에서는 노동계급의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정권을 갖는 거잖아요.
민중들의 정권을 갖겠다는 거하고 그 민중들이 가장 억압받고 소외되고 이런 우리 시대의 민중들은 이제 가장 노동자와 농민이잖아요. 그래서 노동 계급이 정권 전체 투쟁을 벌여낸다. 이게 발표 어마무시하죠. 이게 근데 이게 실제 맞는 말 아닌가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노동계급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동계급들이 결국에는 정권을 갖는 게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형적인 진보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정치. 그래서 노동자 집권을 목표로 한 노동운동을 노동자들과 함께 벌여나가는 정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이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모두가 평등하고 근데 우리가 평등한 사회 민주사회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를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된 세상에서 살고 싶다.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당과 함께 만들어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직 진보당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진보당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자 봅시다.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있는지 45개예요. 우리 저기 비례할 때 이렇게 쭉 길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좀 보이는 당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당 혹시 당 흔적을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 한적 있었습니까? 오늘 네. 설마 여기는 아니죠? 네, 이렇게 많은 당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과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었을까 한번 보는 거죠. 이승만, 안희도 네번 우선 잠깐 박정희, 한둘, 다섯 번, 세 개와 그 다음에 박정희부터 시작을 해서 노태우까지 오는 이 기간이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 87년 항쟁 때 열심히 싸웠죠. 물론 그 전부터 싸우셨겠지만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직선제를 쟁취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죠. 여기서부터 직접 선출이 노태우도 어떤 6.19 선언 그 이후에 김만전 이후 선언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됩니다.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대통령은 죽거나 그 끝이 좀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 와 진짜 이게 어떻게 좀 하고 싶어진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봤어요. 과연 지보당이나 우리가 지보 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당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해서 봤는데 세상에나 정당별로 이거는 저기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건데 당원이 많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나라에 봤을 때 당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47%가 더민주고 40%가 자유한국당이고 4%, 3%, 1%로 해서 바른미래 우리공화당의 주평화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살벌한 양당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정의당은 그 당시 5만, 민주당은 6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그 당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네. 그나마 이쪽에 있는 뭐에서도 제일 많죠. 흑역영당이 뭐죠? 이름이? 이겁니까? 대당금 어쩌고 여기도 많네. 2만 3천 많네. 그래서 요번 서울시장에서 그렇게 표가 나왔나? 예. 그런데 당원수와 권리당원수를 봤을 때 허수가 존재하죠. 권리당원이라고 하고. 근데 보니까 더불어민주 같은 경우는 1,000원만 내도 권리당원 거죠. 그렇게 1,000원만 내면 권리당원 몇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당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권 권리당원수 이만큼. 그다음에 여기는 이만큼. 이거 차이 나죠. 국민의힘하고 권리당원수. 많이 차이 나죠.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그걸 아까 앞서 본 게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해방 이후에 좀 70년 넘고 가고 있는데 한 번도 진보가 집권해본 적은 없었고 거기에다가 이름만 바꾸는 새누리랑 한국당 하면서 바꿔진
친일이 그대로 친일을 너무 쑥 보수 세력들이 국민의힘, 그다음에 나름 이제 촛불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 70년간 번갈아 가서 니 했다 나 했다 하면서 온 게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은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헬조선에 살고 있다. 헬조선이라 말하는 비정규직인 몇만, 천만인 나라에 살고 있다. 출생률 세계 꼴찌 사상이고 1위에 살고 있고, 아까 앞서 얘기한 대한민국 자주권, 민족 자주권 없고, 불평등 너무 심한 나라, 부동산 문제 너무 심하잖아요. 차별 존재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70년 번갈아 집권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네. OECD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면은 지금 뭐 학교 출산율이 1위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넘기시고 학교 출산은 뭐 0.83명입니다. 넘기시고 그다음에 10만 명당 한국 자살률 보세요. 28.7%.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19 하면서 청년 중에서도 여성 많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13년째 일이 좋지 않은 거의 일입니다. 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 빈곤이 점점 노인의 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대책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이 41조 세상에나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네, 넘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 빈곤율은 한국 이만큼 표로 보여준 거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 아까 1,000만이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지금 증가 중입니다. 증가 중.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실제 근로 시간 멕시코하고 비등비등하죠. 비등비등하고 2위입니다. 아 이거 1위 아니네? 1위였다고 좋은 건 아니죠. 네. 이위로 내려왔네. 넘어. 자, 그래서 두 세력 중에서 국민의힘이 되든 더불어민주당이 되든 실제 이 사회를 추정하고 움직여가고 있는 생산을 담보하고 있고 이 사회의 주역인 이 노동계급은 두 계급이 아니 두 세력이 좀 하나 어느 세력이 집권해도 사회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동 존중되는 사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여전히 외세와 재벌의 눈치를 보고 있고요. 당연히 지배계급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고 차별과 탄압을 쌓는 반노동자 정권을 나날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네. 넘어가시면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법을 보면은 지금의 문민정부를 보면 일반 해고율 완화까지 간 거예요. 이명박 참여 국민의 정부까지 다 해가지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정예고제도 도입시켰잖아요. 저번 정부에서는 평행근로제 도입을 하고 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8,500원에서 8,700원, 20원으로 1.몇% 오른 거죠. 여전히 많은 원을 갖고 있고 생활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도 10,000원 이상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임금 수준 177만 원으로 간주를 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원래 최저임금을 최근에 150만 기준은 이거예요. 상여금, 국민휴생비 이렇게 되고 있고 기준으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자는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이 안 된다. 탄력근로자 합법화의 시간을 중요하라. 주 52간 500번의 탄력근로자 절대 탄력근로자를 확대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중단하고 투쟁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노동법 계약제도 투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넘어가시면 여전히 많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입법 선언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선두에 서서 우리 이거 하자. 우리도 이제 투쟁 현장에서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는 법을 바꿔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태의 상법을 만들어내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본법 제정 해서
기업 처벌법 제정해서 이 전태 상법을 하고 이 10만 입법 청원을 했죠. 됐죠. 예. 그다음에 업종별로 지금 산재 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번에 저기 그 친구 또 청년이 있었잖아요. 이선호. 그 이후에 사망자 건설 현장과 노동 현장에서 사망자 수를 또 봤더니만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도 또 건설공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너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 거냐 도대체가. 그 영국에서는 지금 저기 원청의 책임과 기업의 책임을 해서 기업 살인법 뒀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 법을 해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벌금을 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재발되는 걸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입니다. 네. 다음에 그래서 제정안을 해서 마련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이거는 뭐 노동 뭐 할 때 상세하게 얘기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의 직권은 언젠가 될 거 이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될 거.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뽑았어 국회의원은. 예를 들면 여기 박찬식 대표님 계시니까 박찬식 때 세우는 거야. 우리 저기 대통령으로 우리의 뜻을 펼쳐서 저기 뭐냐 더 이상 죽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이 이제 대통령을 이제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도의원을 세우고 했지만 실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노동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왜 노동자가 하면 안 돼? 농민이 왜 정치하면 안 돼? 우리가 가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짓고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 이거는 단순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정말 이제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 수많은 민중들의 힘을 갖는 그런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시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민중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진보당이 갖고 있는 강령입니다. 네.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앞에 거 이제 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경제 주의는 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라는 거고요. 재벌 복권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내수주도형 경제체제를 전환해야 되고 저 앞부분 중요하죠. 국가기관 산업 무조건 공유화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민소득 보장하고 생태적인 농촌 공유체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평등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앞전은 이제 노동자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농민은 뭘 할 거냐 이게 왜 진보당의 하반기에 주요한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 안에서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 조례로 가능하다면 도의 조례면 조례 아니면 전체적으로 헌법 농민 헌법 만들겠다 소리입니다. 크게 말하면. 근데 농민수당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것만 건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실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법 자체를 농민 헌법을 만들겠다라는 농민 기본법 제정 운동을 하반기 때 벌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입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입법 청원을 하반기에 하고 이게 이후에 대선 때 의제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저기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 각 이제 선 후보들이 다 이 내용을 가져서 운동할 수 있도록 벌여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정권 저기 존중 사회도 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입니다. 사무. 무관심합니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무 정책입니다. 농정에 대한 국가 처벌 기조가 없어요.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공익형 직불제, 그다음에 경자일권을 후퇴하고 푸드 플랜 이것도 의미는 없이 관료주들은 농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말은 농정 앞에 컨설팅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설팅 농정 이런 것들이 전혀 농업인과의 국민과 함께 이게 같이 뭔가 이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는 정책들입니다. 네, 넘어가면 스마트팜도 분명히 저번에는 여기가 창조였어요, 창조. 그러다가 말만 바뀐 거예요, 혁신으로. 스마트팜도 마찬가지. 농민이 과연 이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다음에 GMO 표시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농정에 대한 철학과 관심도 없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농정학의 공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거 나가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모두 선거 나가면서 두 번씩 바뀌고 그 다음에 막상 또 들어온 이제 저기 장관을 보면은 정통관료 출신이 들어오고 농민이 없잖아요. 농민 출신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전국 농민회에서 간부들 중에서 아니면 회원 중에도 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컨설턴트 대표가 와가지고 청와대 농협수 비서관 하고 있고 여기에 농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농업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생산주의 농정은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 농정은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다 섞어져 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농정 개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정 관료의 포획을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관료들은 농정 개혁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투기 개혁안을 반대를 하는 거죠. 농투기는 제대로 자기 본연의 역할을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문기구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고 여기서 농식품부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네 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농협중앙회장 대의원 직선제도 바꾸는 거. 공익형 직불제 예산 임기 내 5조로 확대하는 거를 지금 반대하는 농투기가 여기에서 제안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반대. 공익형 직불제 5조가 많이 하니까 반대. 농지 전수조사 하니까 반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12명인가 뭐 걸려있죠 지금 농지 불법 뭐 한 걸로. 오영훈 의원도 걸려있죠. 아마 이거 농지개혁에서 반드시 저기 얘기 나올 겁니다. 네, 넘어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진보 집권에서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에는 정치 권력의 지금의 변화가 없다면 과연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진보당의 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도 압니다. 진보당으로 다 모여주세요. 진보당으로 모여서 세상을 바꿉시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나 진보당이 갖고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진보 정당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의 힘으로 갈 수 있다면 예전에는 민주노동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선거하면서 막 국회의원 10석 갖고 막 이렇게 가능했었고 이후에 통합진보당에서도 가능했었죠. 다 합쳐가지고 있을 때는 함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있을 때는. 근데 거기에 진보라고 했을 때 맨 앞에서 진보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진보는 한 걸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을 나아가는 건데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걸 내려놓고 가는 게 진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는 자기 걸 챙기면서 가는 게 보수 같아요.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 다 모아라 다 모였는데 욕심을 막 내는 거야.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당이 밑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진보를 하면은 버리고 가야 되는데 챙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주체 조건으로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다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후에 만들어진 진보당이고 진보당은 여전히 대중들과 함께 그리고 싸울 때는 과감히 싸울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보당 노동자 농민들이 싸울 때 도시의 빈민들이 싸울 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싸울 때 제주도 제공항 팔 때
언제 어디서든 가서 자기 거 다 버리고 가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민중들이 만들어지는 나라 원하기 때문에,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농민기본법도 하나의 그 내용으로 국민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법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원칙입니다. 제정헌법 첫 번째는 새로운 농동 체계는 농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농민기본법 제정운동은 새로운 농동 체계에 대한 제정운동을 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대한사회, 즉 100년을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농민기본법 말고 하반기 때 또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19로 불거진 문제인데 돌봄에 대한 게 분명히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돌봄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 국가 돌봄 책임제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학교에 예를 들면 방과후 강사 돌봄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본인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은 학교 오라고 하니까 와서 하는데 본인의 아들 딸들 그 어린 애들은 누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봄 노동자 기본법 문제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불거지게 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문제를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 농민기본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중운동으로 풀어나갈 건데요. 그 돌봄 노동자 기본법은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대표가 입법합니다.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대중운동으로 만들어서 10만 입법 처원해가지고 제출할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보당에. 네, 다음. 그래서 농민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으로 갑시다. 그래서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나라, 자기가 통일하는 통일사상을 힘을 걸어가겠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로 싣고 다니시겠습니까?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어디야? 이렇게 다 합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유독 빨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진보당은 이제 그냥 그럼 지금 도대체 진보당은 정책이 뭔데 해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남북 공동선언 종료 통보 실현, 예, 넘기세요. 그다음에 차별과 배제 반대 중립과 포용 사회를 실현하겠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10만 입법 선언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지금 거리에서도 열심히 피켓시 하고 있습니다. 예. 성평등사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 진보당만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선거에 여성이 50%가 안 되면 못 나갑니다. 아예 선거가 무효돼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여성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지금도 저기 내년 2022년 지방선거 후보로 한 55대 45, 그러니까 50대 45? 요 정도에서 여성 후보가 약간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날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후보 없죠. 후보 못하는데 어떡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다음에 청년들의 대표적인 마을이었는 엠포 세대, 뭐 결혼, 연애, 출산 더 이상 포기할 것도 없네 엠포 해가지고 이런 청년들이 어찌하면은 이제 정말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들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정말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조례를 제주 지역에서도 하나 만들어 볼까 했는데 월세를 내릴 때 그 이자를 내게 되면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조례, 이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생태 사회를 실현하겠다. 예, 그다음에 노동정책으로는 이제 요약 들어갑니다.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정규직, 그다음에 공공부문은 민간에 위탁하는 거 폐지시키고 직접 고용해라. 생활임금 현실화시키자. 광고비싼 공과 노동자 보호소를 신설하자. 지방정부의 노동정답을 설치하자. 예, 노동이고요. 그다음에 농업. 농민시장을 현실화하고 농민시장 지원하는 조례 개정하겠다. 농산물 취득가격 보장제도에 대한 경제적으로 풍미. 농업 재해대책 현실화. 여성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예, 그다음에 여성 보건소마다 여성 건강지원센터와 읍면 등의 마더센터 설립하겠다. 그다음에 여성학력 빈민 종합지원센터 설립하고 하루거리 빈민에 대한 사회보험 등 지원서를 만들겠다. 장애인 생활임금제와 장애인 일용권 보장을 확대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교육을 의무화하겠다. 그다음 복지, 교육, 주거,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런 거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당입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정책 브레인인 강호진 우리 계십니다. 그때 같이 만들고 있죠. 대단한 당입니다. 주민주치제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을 하고 학생인권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국공유 보유주택 확대, 보유주택 세우 개선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료원 강화하는 그다음에 반려동물 입양 및 종합지원센터 설립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확대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거는 저는 꼭 이번에도 저기 그 지방선거할 때 넣을 생각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 수단이잖아요. 물과 전기, 가스,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도 이제 후보들한테 이제 의제로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민 참여형 도시 습공원 조성하겠다는 거. 예.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지방자치분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저기 강호진 님께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그 전에 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기하자라는 거. 이제 특별법 전면기준 TF 해가지고 오늘 또 회의할 건데 무조건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하고 제주 생태문화 특별법으로 이 뭐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만들어진 특별법이라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평화통일입니다. 제주형 민간교류 전면 확대해보자라는 게 뭐냐면 한라산, 백두산 동시에 등반하는 거. 그다음에 저기 신천이 확률이 춘천리 대학살입니다. 그렇지. 우리 사삼과 같은 미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류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기 슬로건으로 했던 부작이 되는 평화에서 실현. 그럼 지금 당장에 있는 해군이 어떻게 할 거냐? 폐쇄하기 당연히 폐쇄하고 거기 평화박물관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1공항 강행 저지까지 아니면 백지화 시키는 것까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아까 이제 사상 민중항쟁의 역사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제주 도당만이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70 몇 년 넘어 있는데 요거 좀 여기는 민중항쟁이라고 했는데 민중항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혁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빼고 그냥 제주 사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사들마다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술적인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진상규명을 통해서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히 밝혀내고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제주 민중의 삶은 어떠했고 그 민중들은 하나의 목표인 저기 통일교를 전취하자. 그다음에 단선 반대한다. 이 내용이 어찌 민중의 항쟁이 아니었는가. 이거를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항쟁으로 당당하게 항쟁으로 밝혀내고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민족주의를 이제 정비하고 구조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하나 관로에 들어갈 게 뭐냐면 그 세상항쟁 당시 그 전투했던 곳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마중물이라는 데서 지금 기획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찾아내서 거기도 이제 올레길처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건 아직 생각이 정리 안 된 거라서 넣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상 민족항쟁을 밝혀내는 정명한 문제까지 싸워 나가겠다라는 게 그게 바로 진보당입니다. 네, 든든한 원두편 진보당이었습니다. 가셔야 겁니다. 예, 가려고 지금 제가 한 시간에 오늘 지림답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 하고요. 시립다방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막 그래요. 진보당 지금 그 대선 정책론이나 이런 건 좀 진전이 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선출 일정이 저기 후보 선출을 8월 달에 할 거예요. 좀 빠르네. 네,